예, 반갑습니다. 예, 8월 13일 금요일 시사 공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어제 잠깐 말미 부분에 말씀드렸던 사건 어제 선고가 있었죠. 어, 그나마 그래도 조금 정상성을 찾아가는 사법부 모습을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엉터리 판결이 너무 많아서 다들 조금 우려를 했었죠. 사법부 좀 이 사법부까지 마지막 우리 사회의 법치의 보루라고 하는 사법부까지 이 지경이냐라고 자주 섞인 한탄이 나올 정도로 그동안 많이 좀 우려스러웠는데 조금 정상성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15 총선 그 부정선거 관련한 재검표 과정이 개운치 않게 진행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지금 자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4.15 부정선거 관련 재검표 과정을 좀 선거소송이죠. 선거무효소송 관련을 좀 더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동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야당이 야당 구실을 전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국정난맥상을 돌파하기는커녕 자중질환에 빠져 있어 가지고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직접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정진웅 검사 맞죠? 뭐 검사 자격도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죠? 예, 한동훈 검사장을 소위 말해서 독직 폭행했다라는 그 사건, 예,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라는 독직 폭행으로 치고는 좀 가벼운 형량입니다만 어쨌든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죠? 상당히 유의미한 판결입니다. 예, 소위 추미애가 빚은 여러 가지 사태들 다 의미가 없다는 거고 윤석열의 정치권 행보가 명분상 정당했다라는 그런 반증이기도 한 사건입니다. 자, 오늘 우리 주요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금 관련된 내용들을 좀 봐야 되겠죠. 방금 뭐 그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조국 관련된 정경심 판결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그죠?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좀 정면으로 대응하고 있죠.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거는 거의 뭐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될 정도로까지 심하다. 반성은커녕 또 이 짓이냐. 뭐 여론도 그렇습니다. 언론 지상도 그렇지만 이 뭐 기껏 조금 뭐 잠잠한 것처럼 하더니만 본색을 또 드러내네. 도로조국당이냐 뭐 이런 이야기죠. 정경심 판결이 가혹하다. 뭐 정청래 이거 뭐 쥐어짠 것 같은 그런 혐의가 있다. 뭐 추미애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이 지경에도 또 적반하장이냐. 2심까지도 유죄로 전부 인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적반하장이냐. 뭐 이런 그렇죠. 반성하지 않으면 오히려 사법부 형량에서도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 계속해서 증거를 은닉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 잡아떼고 했던 게 부메랑이 된 거나 다름없죠. 정경심 형량은 다른 유사 사건과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형량이 가볍죠. 가볍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뭐 비근한 예로 다들 지적하다시피 숙명여고 그 시험 부정 사건 그 관련만 하더라도 3년입니다, 징역. 그죠? 이 징역 4년밖에 되지 않아요. 이 형량이 가볍습니다. 그죠?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었는데 어쨌든 뭐 형량이 가볍고 벌금 추징액도 대폭 감액됐죠. 5억이나 지금 감액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기껏 뭐 5천만 원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 반면에 지금 현재 이 웅동학원인가요? 사회 환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웅동학원 여전히 버젓이 자기네들이 그대로 가족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어, 예산 관련해서도 지금 말씀이 많잖아요. 예, 이 웅동학원도 좀 더 우리가 제대로 사법심판대에 올리고 처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겠죠.
자, 무엇보다도 국내에 지금 현재 그렇게 이슈화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간첩단 사건 일부 터뜨리면서 조금 물타기가 돼버렸죠. 간첩단 수사를 박지원이가 막았다는 거고, 박지원이가 가짜 수산업자한테 직접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킹크랩, 여러분 킹크랩 굉장히 비쌉니다. 킹크랩 한 마리에 한 4, 50만 원 하죠. 킹크랩을 선물 받았다. 이거는 이제 정치자금법 또는 청탁법 관련 해서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직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국정원장으로 가기 전 고조금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박지원이 이 가짜 수산업자 김태호에게 보낸 문자가 직접적으로 경찰 증거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박지원은 이 법적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뭐 국정원장은커녕 직접적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상황이죠. 자, 그렇게 좀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 뉴스들, 이런저런 뉴스들, 특히 또 국민의힘당인가요? 당명도 지금 하도 바뀌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 이준석이 있는 쪽, 그쪽이 워낙 북새통을 치면서 이게 그야말로 물타기의 이 엑스맨이 아니냐 할 정도로 이준석의 처신이 문제가 되면서 이 중요한 이슈가 자꾸 가려지고 있어요. 소위 언론중재법 개정안, 이게 참 문제가 많죠. 급기야 해외 언론도 나섰습니다. 세계신문협회, 전 세계 약 60여 개국에 1만 5천, 15,000여 개의 언론사를 회원사로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 언론단체이죠. 세계신문협회에서 이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사실상의 언론징벌법이다. 이걸 철회해라라고 이런 식의 규제는 언론에 대한 규제는 권위주의 정권, 소위 말해서 독재 정권이나 하는 거지. 이거는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손상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성명서가 지금 나올 정도입니다. 예.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려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거다라고 세계신문협회가 언론중재법 철회를 촉구했다라는 거죠. 예, 이제 세계의 국제적인 관심사가 될 정도로 문제가 되어 있죠. 이 핵심 내용은 그겁니다. 그죠? 가짜뉴스 피해봤다고 주장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피해액의 5배에 달하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것도 언론사의 매출 규모에 비례해서 뭐 이런 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위헌이죠. 위헌의 소지가 다분한 그런 내용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누더기 입법이나 다름없고요. 항목별 입증 책임조차도 법안을 기한한 쪽에서도 명확하게 답을 하지 못할 정도로 누더기 법안이죠. 예, 그동안 이 언론중재법이 어떻게 처리되어 왔는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조금 아시다시피 7월 말이죠. 7월 말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원회, 국회예요. 소위원회에서 소위 더불어민주당, 지금 집권당이죠. 더불어민주당이 그냥 승인해버렸고, 예, 그러니까 통과시켜버린 거죠. 야당인 국민의힘 쪽에서 항의를 했지만 뭐 무력하죠. 숫자에서 앞서니까 그냥 투표를 보이콧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켜버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막 밀어붙이고 있다는 거죠. 예. 이렇게 졸속으로 그리고 날치기로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세계 언론협회, 세계신문협회에서도 굉장히 강한 유감이다. 이런 거는 굉장히 강한 어조입니다. 세계적인 국제관계에서는. 예. 가짜 뉴스라는 개념 자체가 해석의 남용 여지가 있다라는 거. 이게 과잉 규제의 원칙,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거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히 크다. 예. 이게 세계에서 인정하는 그런 어떤 권위주의 정권, 독재 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법안이고, 소위 정권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편리한 도구로 그렇게 사용될 소지가 크다. 사실상의
자유로운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로운 토론 이런 것을 전부 다 억제하는, 제재하는 그런 법안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는 즉각 폐지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예, 세계 신문협회의 성명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주말이죠. 주말이기도 하니까 조금 그동안에 약간 축적된, 누적된 백신 관련, 코로나 관련 이야기에 조금 집중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 백신 참 문제가 많습니다. 가까이 있는 일본 같은 경우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뭐 다른 나라, 멀리 있는 나라 둘째 치고, 일본의 지금 신규 확진 속도가 우리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검사자 수를 다분히 좀 검사소를 늘리고 검사자 수를 좀 이렇게 조정이라는 표현을 해야 되나요? 검사자 수를 조금 이렇게 조작한 그런 조작이 너무 심하나요? 뭐 그런 느낌이 없잖아요. 있죠. 검사자 수에 따라서 우리는 좀 그런 게 있는데 일본은 그렇지는 않고요. 그럼에도 어떤 정상적인 그런 어떤 상태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신규 확진자가 대폭 늘어나고 있다. 일본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겪어본 적이 없는 속도다. 이 전파 속도가. 그리고 제어가 불능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신규 확진자가 2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니까요. 이 중에서도 오키나와 본토뿐만 아니라 오키나와는 거의 뭐 의료 능력이 거의 한계에 왔다 할 정도로 굉장히 심하다고 그럽니다. 이 감염 수치를 보면요, 인구 10만 명당 256명, 256.09명으로 나와 있는데 사상 최고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세계사적으로 가장 감염 비율이 높은가 봐요. 굉장히 심한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고, 미국이나 그동안에 문제됐던 인도네시아죠. 인도네시아 감염 비율로 보면 보다가도 높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거의 긴급 사태죠. 일본 정부로 보게 되면 비상사태, 코로나 비상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라는 소식이 가까이 일본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죠? 예. 자, 여기 국내의 이 와중에 국내에도 참 상당히 우려스러운 소식이 있죠. 지금 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소식이냐? 여러분 어제 잠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 일본의 28세 여성 백신 맞은 지 한 달 만에 거의 대머리가 되어버리는, 예. 그동안의 심혈관계 혈전 관련 등등이 보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죠? 피부 혈전이라든지 이런 쪽에 보고된 사례는 있습니다만, 예, 대머리까지 지금 급기야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내의 고3 지금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3들 백신을 맞도록 자꾸 이렇게 권고하는 그런 정책이죠. 소위 말해서 드라이브를 하는 와중에 고3 백신의 부작용이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들 먼저 한번 볼까요? 뭐 그 이야기부터 먼저 볼까요? 다른 것부터 볼까요? 지금 현재 확진자 이거는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우선 현상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언론지상에서는 그 이면 본질을 보도한다기보다는 현상을 자꾸 보도하는데요. 이게 정부 발표를 그대로 보도자료에 의존해서 뭐 간단한 어떤 사실 확인만 하고 그대로 보도를 자꾸 하는 좀 시간에 쫓기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매일매일 조간이든 석간이든 전체 그 신문 발행 그 시점에 맞추어서 기사를 마감하고 송고하고 이렇게 하는 그 자체적인 어떤 시스템의 한계라고 해야 되나요? 문제 때문에 자꾸 이렇게 표면에 떠 있는 뉴스만 자꾸 전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현상적으로 보더라도 4단계 뭐 굵고 짧게라고 했지만 이건 뭐 빌미였다, 빌미일 수 있다라는 건 누구나 짐작했었고 예상대로 지금 현재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소위 예상되던 8.15 집회, 이 8.15 집회는 폭발력이 컸습니다. 6.28 재검표로 드러난 4.15 부정선거 관련, 그 다음에 드루킹 사건 추가 특검 관련 뭐 등등 폭발력 있는, 휘발성 있는, 휘발성과 폭발성을 아울러 갖추고 있는 이슈가 제법 많았죠. 많았는데 이걸 어쨌든 간에 쭉 지금 밀어서 가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아닐까라는 의심을 받았습니다만 다소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2단계에서 4단계로 갑자기 늘렸는데 뭐 확진자가 뭐 2,000명이다 어떻다 하지만 이게 또 이내 또 없어진 것처럼 또 조작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그 관련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어떻게 검사자 수를 늘려왔는지. 이은혜 교수의 투고, 순천향대 의대 교수죠. 이은혜 교수가 투고한 내용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참, 그동안의 결과를 보게 되면 수도권 4단계, 지금 거의 뭐 자영업자들 장사가 안 될 정도로 봉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미비하다. 의료 붕괴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좀 선순환 구조, 소위 의료 체계의 선순환 구조가 거의 망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공공의료 확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사태 이후 지난 2년 동안에 실질적으로 확충되거나 대비된 게 전혀 없습니다. 예, 표면상으로 무슨 뭐 K박영이네 하면서 최근 들어서는 또 뭐 문케어까지 정신 나간 도무지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정상적인 사고로는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딴 나라 사람, 딴 세상 사람처럼 그런 어떤 혼 빠진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기본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최대치로 보게 되면 2,000명 정도의 맞춤 의료 체계라는 거죠. 지금 이 코로나 감염병 사태를 놓고 보면. 네. 지금 코로나만 놓고 보면 코로나 전담 치료를 위한 병상, 전담 병상의 74%가 지금 이미 찼다. 그리고 중증 환자, 준중증 환자의 65%가 이미 차버렸다. 병상을 채워버렸다는 거고, 에크모, 뭐죠? 인공산소 공급기죠. 에크모 치료를 받는 가장 높은 단계의 중증 환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뭐, 글쎄요. 네, 조금 이제 최근 확진자가 나오면서 델타 변이 영향으로 조금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이 코로나 치료에 에크모 치료 병상이라 해야 되나? 장비라 그래야 되나? 그게 109대가 있는데 그 중에 현재 53대가 투입이 됐다는 거고 지금과 같은 추세로 가면 현재 발표되는 추세로 가면 생활치료센터 경증자들이죠. 일주일 내에 포화 상태에 이를 거다라는 건데 아무 대책이 없다는 거죠. 지난 2년 동안에 대책이라고 뭐 정리해 놓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재난지원금 뿌리고 뭐 자꾸 이렇게 자기 자랑한 거 해놓은 것도 없이 마치 뭘 대단한 거 한 것처럼 자꾸 이렇게 현혹시키고 기만하는 자랑질만 했지 아무것도 해놓은 거 없다는 거죠. 이 상황이 되니까 이제 무슨 뭐 한다는 소리가 기껏 상급 병원들과 병상 확충을 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한심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 예. 어제 또 그런 이야기 나왔죠. 아주 건강했는데 이 친구는 이 성남에 사는 친구인가 봐요.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자택에 거기 사는 친구인가 본데 우체국 집배원 26세 아주 젊은 친구죠. 예, 뭐 이 백신 접종하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던 이제 집배원 소위 이 집배원이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사흘 만에 사망해버리는 7월달 건강검진 때까지만 해도 정상이었다는 거죠. 접종 다음 날부터 이틀간 가족들한테 근육통하고 몸살 증상을 호소를 했대요. 그랬는데 밤새 그러니까 9일, 10일 사이 밤새에 아침 출근 시간대 모친이 깨우러 가니까 이미 숨진 상태였다는 거예요. 뭐 백신 휴가 안 쓰고 그냥 사명감으로 열심히 일한 대가가 뭐 결국 저승길이었다라는 건데 이 소식이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건들이 많죠. 언론지상에 오르내리지 않는. 자, 그 와중에 지금 현재 고3 백신 가장 우리가 우려스러운 가운데 더 우려스럽게 봐야 될 게 고3 백신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거죠. 교육부
그다음 방역당국이 무리하게 드라이브 했죠. 고3 백신 접종. 마치 그 뭐 백신 접종 안 하면 수능을 못 볼 것 같은 그런 어떤 못 보게 할 것 같은 그런 어떤 불안감을 조성했죠. 상당히 그런 분위기였죠. 그 와중에 지금 고3들 백신 접종을 했는데 뭐 당장 그 접종하고 바로 실신한 친구들도 있고요. 그다음 백신 접종한 뒤에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다라는 그런 친구들, 뭐 단 1, 20초도 숨을 쉬기가 힘들다라고 그렇게 가슴 통증, 흉통을 호소하는 친구들이 많고, 심지어는 집에 갔다가 다시 또 이제 응급실로 실려가는 그런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고요. 피부에 멍이 든 자국, 멍자국 같은 그런 현상들,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알러지들, 두드러기죠. 두드러기들 등등 여러 가지 뭐 그런 정도는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만 아주 심각한 사태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고된 사례를 보게 되면 중증 환자라 그래요. 심지어는 그때까지 멀쩡하던 친구가 갑자기 백혈병 진단을 받는다든지 예를 들면, 네. 그 다음에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가 이게 갑자기 패턴이 다 깨져 버렸다는 거죠. 생리불순이 있는 그런 경우들, 뭐 여러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증 이상들, 중등도 이상의 중증, 최고 높은 단계의 중증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환자, 중증 환자가 무려 54명이나 그동안에 발생했다. 고3 백신 관련해서. 근데 교육부는 쉬쉬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학생, 학부모 인권보호연대가 교육부에 확인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7월 19일부터 7월 30일까지 2주 동안, 그 2주가 아닙니다. 2주 동안에 백신 부작용 중증 사례가 몇 건이냐라고 교육부에 확인하니까 54건이다. 사망자가 어떻게 되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거는 이야기 안 한다. 사망자 유무는 끝까지 확인을 안 해주더라라는 거고, 이제 이 시민단체, 학생학부모 인권보호연대라는 시민단체가 교육부에다가 문의 전화를 하니까 담당자죠. 담당자가 얼떨결에 중증 환자가 53명이다라는 소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두드러기, 뭐 어지럼증, 현기증, 또 이런 거는 뭐 가벼운 거고요. 심지어는 사지마비, 사지를 못 쓰는 거죠. 그다음 이제 혼수 상태, 이런 그런 어떤 중증자들이 약 54명 정도인 걸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담당자가 얼떨결에 답한 거고 구체적으로 확인 주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정도만 하더라도 이게 예전 같으면 이게 당장에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국정조사 요구가 될 정도로, 그렇죠? 지금 백신 관련해는 의혹이 상당히 많죠. 백신 예산이 무려 5조 원이라는데 백신은 어디 갔냐는 거예요. 정말 모더나 백신 제대로 계약이 됐냐는 거죠. 들어온다라고 큰 소리를 쳤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반토막 나고 또 뭐 안 된다 이야기하고 등등 말이 많잖아요. 이거 그냥 다 넘어가고 있어요. 이 와중에 이준석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말이죠. 이 친구는 정치판에 있어서는 안 되는 친구예요. 여러모로 봐도. 그죠? 전혀요. 이거는 참 말이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뉴스라고 연의를 또 쓰고 있는 언론사도 한심하고요. 언론사들이 어떤 의미에서 사설, 논평 이런 걸 통해서 그냥 일벌백계 하듯이 그냥 일도양단 해버려야죠. 이런 사람은 정치권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현장에 뛰고 있는 기자라 하지만 사실을 보도하는 것 자체가 저널리즘의 기본이라 하지만 이거는 보도를 뛰어넘어서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친구는 정계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뭐 야든 여든 떠나서 어떤 당파적 또 그런 어떤 판단을 떠나서도 객관적인 관점에서 한국 정치의 건전성을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 정치권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이런 친구가 정치판에서 자꾸 물을 흐리는 거는 이건 용납해서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과감하게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론이 너무 조심하는 것 같아요. 소송에 좀 질리기도 했겠죠. 언론들, 현장들이. 걸핏하면 소송 거니까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걸 또 어떤 의미에서 사법기관,
준사법기관에 하는 검찰이라든지 또 뭐 이제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서니 경찰, 검찰, 뭐 법원 이거를 자꾸 언론의 자유와 관련되는 걸 사건화해서 다루는 거 과감하게 그냥 소위 기각, 각하 처리하면서 언론을 숨통을 좀 틔워줘야죠. 지금 자꾸 이렇게 옥죄니까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네. 이 고산부작용이 굉장히 심하다 그래요. 뭐 주변 가족들,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눈 뜨고 볼 수가 없다. 뭐 이렇게 필기를 해야 되는데 손이 떨려서 필기를 못하는, 그죠? 그 저리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심한 피로감, 무기력증, 눈 통증, 책을 볼 수가 없으니까 안구 통증, 머리가 몽롱하다는 거예요. 숨 막히고 이런 건 둘째 치고요. 그러고 뭐 이렇게 책을 보든지 뭐 해야 되는데 전신의 근육통, 그 다음에 두통 이런 걸 참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진통제 없이는 잠시도 견디기가 어렵다. 예. 그 다음에 말 자체가 어눌해진다. 예. 언어 능력이요. 그런 이야기, 별 이야기들이,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 뭐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뭐 공부는 둘째치고. 지금 바로 내일 모레 좀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그죠? 코앞인데 수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다 해봐도 석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수능을 두고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이제 젊은이들 중심으로 소위 백신 거부 운동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일종의 거부 운동입니다. 뭐 거부 바람이죠. 젊은 층 백신 예약을 안 한다는 거예요. 뭐 어차피 안 죽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그렇지 않냐고. 치명률이 0%고 뭐 걸려봐야 치료하면 되는데, 소위 말해서 약간 좀 심각한 폐렴으로, 그죠? 급성과 독감처럼 뭐 그런 정도 치료만 하면 되는 거고, 이제 그동안 2년 동안에 처음에는 치료 방법을 몰랐고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스러워서 조금 고령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희생이 좀 많았죠. 지금도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요즘도 길거리 가다 보면 담배 입에 물고 있는 사람들 많이 보는데요. 흡연 절대적으로 이거 안 좋습니다. 네. 골초들 만약에 감염이 되면 생사를 장담할 수 없어요. 예, 기저질환자보다 더 위험합니다. 담배 지금이라도 줄이고 끊으세요. 예. 예, 치명률이 없다는데 앞서 이야기를 가면 뭐 굳이 뭐 백신 맞을 필요가 있냐. 이제 백신 예약 안 한다는 거예요. 젊은 층. 이건 뭐 추세잖아요. 주변을 봐도 그렇죠. 멀쩡하던 놈이 갑자기 죽어버리고 멀쩡하던 놈이 병신되는 판에 그러고 생활이 안 된다. 사람 꼴이 안 되는데 그럼 뭐 하러 맞냐. 차라리 걸려서 뭐 예방 잘 하고 뭐 어떤 의미에서 운이 없어 재수 없게 걸리면 뭐 대가를 치르면 되지. 그런 분위기로 간다는 거예요. 백신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 예. 여러분 이광재 교수 잘 아시죠? 세계적인 감염학 관련 전문가입니다. 그죠? 이광재 교수가 어제 고성국 TV인가요? 유튜버 고성국 TV에 특별 출연해서 그 특별 대담을 한 내용이 있죠. 코로나보다 어쩌면 백신이 더 위험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심지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10대, 20대 치명률이 제로다. 여태까지 봐도 델타 변이 포함해서 백신 접종, 정부에서 자꾸 이렇게 뭐 수험이니 뭐니 이렇게 수능 시험이니 겁주지 말고 그렇게 몰아서 자꾸 이렇게 사고 치지 말고 백신 접종을 중단해라. 즉시 중단해라. 10대, 20대의 백신 접종을 즉시 중단해라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이 고성국 TV 쪽에 유튜브에 URL을 제가 확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이광재 박사의 이야기, 정말 어떤 의미에서 이 시절에 코로나 백신 관련 양심선언이기도 한데 코로나 사태 관련 한번 보십시오. 뭐 이런 동영상을 올려오면 자꾸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적으로 삭제해버리거나 차단하거나 뭐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전에 보니까. 네. 자, 지금 백신 예약하라 그래도 안 하죠. 그 쓰레기 같은 외국에서는 지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쪽에 제가 아는 지인들도 미국에서 그야말로 그 분야가 조금 다릅니다만 범의료계죠. 의사니까 미국에서 의사입니다. 의과대학 교수입니다. 네, 의과대학 교수로 있는 자기 분야에서는 5손가락 안에 든다라고 하는 정도의 친구들도 물론 그 감염학 전공 직접 전공은 아닙니다만 그런 이야기 합니다.
미국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이런 거는 쓰레기로 취급해. 아무도 안 맞아. 그런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그걸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지금 갖다가 맞으라고 그러잖아요. 아스트라제네카 아무도 안 맞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백신 이수는 많아지는 거죠. 좀 더 폐기해야 되니까 아무도 예약을 안 하니까. 그죠? 보관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예. 자, 치명률이 제로라는데, 이거 지금 병신 될지도 모르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재수 없으면, 그거 맞아야 되나? 이 불안한 백신 왜 맞아야 되냐? 18세에서 49세까지 최근의 경향을 보니까 예약 자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네. 낮은 예약률이라고 하는데 그 예약을 안 한다는 거예요. 80세 이상. 사망률입니다. 사망률을 보니까, 치명률을 보니까 80세 이상이 17.7%라는 거예요. 근데 40대는 0.06%라는 거예요. 100명에 어떤 의미에서 6명이죠. 어떻게 되나요? 0.06%니까 1000명, 10,000명에 6명인가요? 자, 이거는 독감, 우리가 흔히 매해 계절병처럼 앓는 독감의 치명률과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정부가 자꾸 이제 1차 접종이라도 하는 게 1차 접종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그러는데 어제 급기야 어떤 양심 선언이 있었습니까? 소위 그 문재인이 직접적으로 칭찬한 문재인 정부의 아주 전문가지요. 뭐 대단한 사람으로 직접적으로 칭찬했던 사람, 그 김종주 박사인가요? 누군가요? 잠깐만요. 이분 성함을 한번 봐야 됩니다. 제가 이분 성함을 기억하고 있지 못해서. 이제 이게 바로 제가 기사를 찾아내지를 못하겠네요. 예, 대통령 직속위원회에 지속가능위원회인가요? 거기에 책임자로 있었던 그 박사 같은 경우에도 그 이야기를 바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지가 직접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찬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되고 뭐라 합니까? 이 접종률 전부 다 사기다. 접종률 사기다. 어떤 의미에서 제대로 된 접종이 안 된 건데, 그죠? 이 사람이 백신 전문가라 그래요. 그죠? 1차 접종률, 이거는 이 코로나 사태의 정치적 위기, 그거를 모면하기 위한 사기다. 그러니까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꾸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부풀린 게 있다. 백신 접종률이 높다라는 건 좀 가짜라는 거죠. 1차 접종률이 높아봐야 백신은 의미가 없잖아요. 2차까지 완결돼야 되는데 이게 실무자의 보고에서 미스가 있든지 어쨌든 발표에 문제가 있든지 간에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문재인이가 페이스북에서 엄청나게 칭찬한 친구예요. 예. 자, 1차 접종률 높여봐야 그냥 정치적 쇼,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만큼 접종했다. 근데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2차까지 해도 지금 돌파 감염이라고 해서 뚫리는 판에, 그렇죠? 자, 어쨌든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 백신의 실상을 조금 알았어요. 조금 알았다는 거죠. 50세 미만, 18세에서 49세까지는 예약을 거의 안 한다. 특히 20대 애들은 예약을 거의 안 한다는 거예요. 아예 없다, 제로다는 거예요. 자, 이 와중에 지금 뭐 세계적인 추세다.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잘하고 있다. 이런 얼빠진 소리를 하다가 어제는 또 급기야 문케어가 뭐 가장 잘된 뭐 정책이다. 뭐 이런 정신 나간 소리. 지금 이 판국에 이 소리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 청해부대 집단 감염 사태 한마디 이런 방구 이야기 없었죠. 대국민 사과 없었습니다. 그죠? 군 통수권자잖아요. 최고 책임자잖아요. 그죠? 전혀 리더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가당치도 않은 짓을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이게 남은 나라 강 건너 불 보듯이 하고 있는 거죠. 우리 흔히들 하는 이야기잖아요. 법만 없으면 그냥 당장 때려 죽인다고 소리 나올 정도로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이게 왜 이런 사태가 생길까라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인데 순천향 의대 이은혜 교수의 이 펜앤마이크 쪽 신문 쪽에 기고한 투고를 한번 원고를 볼 필요가 있어요.
코로나 4차 유행 그 진짜 원인은 뭘까? 검사자 수를 늘렸다라는 거 이걸 보지 않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6월 달에 여러분 이분 내용 그 기고문을 중심으로 해서 요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도 기억을 좀 살려가면서 불과 2달 전, 지금으로부터 불과 2달 전 6월 달에 1일 신규 확진자가 500명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7월 달 되면서 갑자기 1300명으로 높아졌다는 거예요. 뭘까요? 여기에 의도를 의심하는 거예요. 저희를 8월 보고 갑자기 8월 8.15 집회 이미 이게 7월 달에 갑자기 증가한 이유가 뭘까요? 이미 재검표 일정이 나와 있었고 등등 드루킹 사건 결심 등등등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8월 8.15 집회는 이벤트처럼 해왔잖아요. 개천절 집회하고 그거 보는 거죠. 지금 아마 이 추세를 개천절까지는 최소한 밀어갈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검사자 수를 확 줄여버리면 힘을 빼버리면 숫자가 줄어든 것 같죠. 그런 소위 말해서 정치 방역의 사기적 요소, 사기 방역 요소가 가미될 게 아닐까라고 의심하는 층이 많아요. 지금 그런 게 보인다는 거죠. 이은혁 교수의 이 기고문의 기조도 그렇습니다. 6월 달에 1일 신규 확진자가 500명인데 7월 들어서 갑자기 1300명으로 증가했다. 1300명 수준으로 증가했고 8월 들어서는 1500명을 넘어서더니 이제는 급기야 2000명을 넘어서고 있다는 거죠. 네. 이 기고문이 8월 12일자 기고문인데요. 8월 11일을 기고하기 바로 전날 2145명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시작된 4차 유행의 진짜 원인은 뭘까? 라는 거죠. 1차로는 델타 변이 영향이 있다. 네. 인도발 변이죠. 델타 변이의 영향이 있다. 이건 전 세계적인 추세다라는 거고 우리도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거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학적 데이터가 누적된 통계학적 데이터, 코로나의 데이터가 이걸 델타 변이와 관련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봤을 때 그동안 경과를 한번 이야기한 거죠. 일단 중국 우한에서 제일 먼저 이게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그때는 소위 S형, V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많이 들었죠. 근데 이게 유럽으로 전파되면서 GH형으로 변이가 됐죠. 우리나라는 이태원이었죠. GH형 변이가 됐고 그 다음에 미국을 거쳐서 전 세계로 확산이 됐다는 거죠. 그게 다시 이제 우리나라 유입된 게 작년도 2020년 5월인데 그때부터 2차 유행 이게 이제 단계가 되면서 양성률이 소위 확진율이 증가했죠. 그러다가 2020년 말 작년 말이죠. 작년 말 그다음에 올해 초 21년 초에 영국발 그걸 이제 알파 변이라 그러죠. 그 남아공발을 베타 변이라 그랬죠. 영국발 남아공발 변이가 등장하면서 감염력이 좀 더 높아졌어요. 그죠? 자, 이게 이제 확진자가 증가하는 한 요인이었고, 근데 이 4차는 이제 델타 변이가 영향이 크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이 검사자 수를 늘린 겁니다, 여러분. 이 검사자 수는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면, 방송 언론에서 연일 자꾸 이제 뭐 확산됩니다, 뭐 중증 환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병상이 없습니다, 이러면, 그렇잖아도 우리 나라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 호떡집에 불 난 것처럼 바라를 끓잖아요. 뭐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제 밖으로 이렇게 한번 다녀보셔도 연예인 뭐 어디 누가 왔다 갔다 무슨 뭐 드라마 촬영 장소다 영화 찍은 자다 그러면 거기만 사람들이 팔팔팔 끓죠. 그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한데 보통의 사람의 심리이기도 한데 특히 우리나라가 좀 심하죠. 극성스럽잖아요. 이게 이제 설명이 안 된다. 그렇게 언론지상에 튀우면 안 하던 사람도 검사를 하게 가죠. 조금 의심스러우면 가는 거죠. 검사. 그러니까 검사자 수가 늘어난다. 단순히 그뿐만이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중계방송 하듯이 하잖아요. 이 코로나는. 매일 중계방송 하듯이 하잖아요. 그렇죠? 로또 복권 추첨 중계 하듯이 하다못해 뭐죠? 뭐 프로야구 중계 하듯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떤 의미에서. 델타 변이 영향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로 이제 안 된다. 그래 보다 보니까 검사 건수가 늘었다. 검사 건수가 늘었다. 이 검사 건수가 는 데는 임시 선별 검사소라는 거 들어보셨죠? 임시 선별 검사소를 확 늘렸다는 거예요. 임시 선별 검사소가 2020년 12월 14일부터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그 작년 말이죠. 작년 12월 14일, 12월 중순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수도권이고요. 수도권 비수도권은 2021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4월 16일입니다. 수도권은 작년 12월 14일, 비수도권은 올해 4월 16일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겨울입니다. 12월 수도권. 자, 4월 16일,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 초여름이죠. 뭐 봄이라 하지만 요즘 더위가 빨리 오니까요. 지금 한여름입니다. 푹푹 찝니다. 지금 난립니다. 그죠?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 진짜 뭐 거의 이 방역복 입고 있으면 실신할 지경이라 그러죠. 더워서 땀으로 범벅이 되니까요. 이건 늘렸어요. 이해가 됩니까? 비수도권은 4월 16일부터 임시선별검사소라는 걸 늘렸어요. 네. 자, 이게 이제 뭐냐 하면, 검사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증상이 없어도, 역학적 연관성이 없어도 검사를 원하면 누구나 다 검사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지하철역, 공원, 광장 찾아다는 거죠. 예. 야, 검사해라. 내놓고 말은 안 하지만 그냥 찾아다는 거죠. 네가 원하면 역학 연관성이 없어도 확진자 접촉이 있었다든지, 예를 들면 의심이 되는 장소에 갔다라고 보건소에서 통보하지 않아도, 이전에는 통보가 왔었죠. 검사 받으라고. 그 다음에 자기가 증상이 없어도 나 아무 증상 없는데요. 그래도 뭐 검사 한번 받아볼래요. 그러면 검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 지하철역, 공원, 광장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임시선별검사소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검사에 또 뭐죠?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익명이다는 거예요. 누가 받았다라는 거. 개인정보를 안 쓰고 그냥 검사 받는 거예요. 예, 익명으로 검사 받았다. 그리고 검사비가 공짜다. 뭐 우리나라 사람들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공짜다. 검사비가 무료고 익명이고 찾아다니는 검사. 뭐 사람이 있을 만한 데는 다 저희 부수 차려가지고 임시선별검사소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운영해왔다. 2020년 12월 14일 이후로 수도권, 올해 4월 16일 이후로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해왔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온 결과 검사 건수가 어떻게 되냐. 6월 달에 2만에서 3만 건이었다 그래요. 그렇게 임시선별검사소를 늘리면서. 그랬던 게 7월 달에 얼마로 증가했냐면 검사 건수가 3만에서 4만 건으로 검사 건수가 증가했대요. 예. 임시선별검사소가 이전에 3만 건 내외로 검사를 하던 게 7만 건 이상으로 대폭 증가했다. 그러니까 2배가 넘죠.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작년 12월 이후에 설치한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의 양성률, 이게 이제 확진율입니다. 0.3%였는데, 예. 그 반면에 의심검사로 검사한 사람은 1.7%가 된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5배가 넘죠. 무려 한 8배 가까이 됩니다. 그죠? 6배 가까이 됩니다. 근데 4차 유행이라고 이야기하는 7월 달은 이게 얼마로 증가했냐 하면, 그러니까 0.3% 의심검사, 확진율 0.3%, 의심검사 1.7%였는데, 검사율이. 이게 7월 4차 유행이다라고 막 언론지상에서, 신문방송에서 이야기를 계속 중계방송을 하니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니까 어떻게 되어버리냐면, 확진율이 0.4%, 확진율은 그 차이 없었습니다. 0.1% 차이만 있고, 검사가 얼마 되냐면 1.7%이던 검사가 4%로 증가했다는 거예요. 검사가 무려 어떻게 됐습니까? 2.5배 증가한 거죠. 네. 그러니까 확진율도 0.1% 조금 증가했지만 그 반면에 검사율이 현저하게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델타 영향은 분명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은 있다라는 걸 전제로 깔았습니다. 네. 근데 임시선별 검사소의 숫자를 한번 보자는 거죠. 네. 검사소 숫자가 얼마나 증가했는가 보는 거죠. 운영시간도 늘렸습니다. 7월 달 들어서는 운영시간을 갑자기 확 늘렸어요. 그전에는 근무시간에만 했죠. 그렇죠? 9시 이후 뭐 오후 6시인가? 그때까지만 했는데 이게 검사 시간을 또 확 늘렸어요. 밤 9시까지로 확 늘렸어요. 시간도 연장을 해줬어요. 퇴근하면서도 해라. 뭐 네 편할 때 생각나면 가서 해라. 공짜잖아.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서울시의 자료만 이분이 지금 기고문에 인용하고 있어요. 6월까지 임시선별검사소
정보가 질병청이 제공한 정보에 의하면 19개소였다. 19개소였는데 7월 9일부터 이 임시선별검사소의 숫자가 증가하기 시작한다 그래요. 7월 9일부터 숫자를 늘리기 시작해서 8월 3일에 몇 개가 됐냐? 59개소로 약 3배가 늘어났다. 검사소를 그렇게 19개에서 59개, 59개로 늘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검사소 운영 시간을 밤 9시까지 시간도 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맞더라는 거죠. 맞아 들어가더라는 거죠. 임시선별검사소 증가하고 검사 건수 증가가 맞아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죠? 이전에 3만 건, 3, 4만 건이던 게 7만 건으로 확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방역 단계 이야기 나옵니다. 갑자기 2단계에서 4단계로 뛴 이야기, 뭐 1단계, 2단계 왔다 갔다 한 이야기 등등등 여러 이제 보고들이 있어요.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찬찬히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이 직접 방송에 출연해서 대담을 한 적도 있는데 이렇게 자세히 좀 이렇게 텍스트로 기고문으로 정리해서 보고를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전에 메르스 사태 때의 치명률 비교 관련 데이터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정말 알아야 할 걸 알리지 않고 그냥 막 몰아가는 분위기로 몰아가는 게 있다는 거죠. 그 이분의 마지막 결론은 그겁니다. 초과상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상관 태우는 꼴 이거 언제까지 계속 할 거냐. 지금 추세는 그런 꼴이다. 예, 초과상관 잡으려다가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상관 태우는 그런 꼴. 예, 뿔 고치려다가 소 잡는 꼴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예. 이게 개인 위생으로 전환하고 코로나와 함께 살기 어떤 의미에서 그것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런 경향으로 가야지 이거 계속 차단 이런 식으로 가서는 되지 않는다. 이거 다 죽는다는 거죠. 이거 자영업자부터 지금 다 뭐 생계가 완전히 붕괴되고 있잖아요. 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코비드19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대로 또 백신의 그 특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대로 이해를 좀 안 시키는 측면이 오히려 더 걱정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늘 감염병 전공자들, 감염학을 전공하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한번 올라서면 이게 떨어지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에서 2000명대 그 수준은 꾸준히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가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5차 유행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 되면 5차 유행 정도가 되면 일일 확진자는 2000명대로 뛰고 올랐을 거다. 한번 보십시오. 1차 유행 때 30명이었습니다. 2차 유행 때 100명 선이었습니다. 3차 유행 그러면서 300명대로 올라서 버렸죠. 지금 이제는 2000명 이야기합니다만 이게 좀 진정이 되더라도 1000명에서 2000명 사이 1000명대가 될 거라고요. 다음에는 2000명대로 올랐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염력은 확산되고 감기처럼 대신 이제 죽는 치명률은 떨어지는 이게 일반적인 감염 소위 병원균 바이러스의 경향이다라는 거죠. 그게 전체적인 기고문의 기조인 것 같습니다. 백신 코로나 바이러스와 백신 관련된 이야기는 지금까지 누적된 시사는 요쯤 정리를 하고요. 하고 보겠습니다. 자, 이 와중에 지금 우리 경기, 산업, 그 다음에 우리 생계 참 어렵습니다.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총 가액이죠. 이게 30조, 하루에 15조씩 30조가 증발했다. 이게 정말 또 산업 현장에 추운 겨울이 오고 있지 않은가라는 우려 섞인 이야기 있습니다. 그죠? 반도체가 피크아웃 했다. 고점을 찍었다. 라는 그런 어떤 조심스러운 전망 속에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팔자 해서 발을 빼고 있다는 거죠. 그게 30조, 이틀 만에 30조가 증발해 버렸다는 이야기.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아도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이제 가석방이 됐는데 뭐 가석방 되나 마나 뭐 보호 관찰까지 따라붙으니까 뭐 감방에 있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뭐 별 대차가 없습니다. 그죠? 되고 있습니다만 삼성도 미래 먹거리로 고민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자, 이건 뭐 덩치 큰 사람들 이야기니까. 예, 자영업자들 보게 되면 매물로 나온 물건요.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나온 게 환란 때보다가도 더 심하다는 거예요. 자영업자 수 자체가 이미 금융위기, 그 다음에 그 IMF 등등 그때보다가도 더 줄어들었다는 건데, 지난 2년간요, 코로나 때문에 사태를 겪던 지난 2년간에 문 닫은 가게가 11배가 늘었다. 11배로 폭증했다. 예.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8월 한 달 만에 폐업한 거 4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그동안 누적됐던 피로, 이 방역 피로감이 쌓여서 8월 한 달 만에 폐업한 게 1219개소로 공식 집계됐다 그래요. 네. 매물로 나온 게 60개, 60개, 이전에 60개 수준이던 게 700개로 늘었다 그래요. 이 매물로 나온들 이거 뭐 처분이 될까요? 그렇죠. 뭐 월 매출이 떨어진 거는 뭐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이전에 평균 매출 1,500만 원 선이었던 업소 기준으로 하게 되면 300만 원 선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인건비도 안 되는 겁니다. 임대료 뭐 이런 거 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뭐 거의 뭐 폐업이죠. 거의 파산이죠. 파산. 폐업이라기보다가. 예. 자, 거기에 또 덮친 데 덮친 격으로 부동산이 계속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죠? 그 이야기 있습니다. 예. 2030 패닉 바잉 소위 한참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죠? 이 패닉 바잉 2030 전국에서 54만 채 아파트를 샀대요. 이게 비정상인 거죠. 비정상인 거죠. 예. 심지어는 지방 아파트라도 산다. 수도권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데 광역 철도망이 들어가는 데는 아파트를 산다는 거예요. 이제 점점 교통망을 확충하고 교통도 점점 이렇게 진화를 하니까요. 점점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이제 뭐 전국이 수도권 빼버리면 수도권이 절반이 될 정도로 지금 그렇죠. 지금 뭐 수도권 그러면 세종까지 다들 머릿속에 염두에 두잖아요. 강원도도 지금 현재는 예전에는 춘천, 원주 이렇게 했습니다만 춘천, 원주도 예전에 수도권으로 들어옵니다. 한 시간만 가니까. 개념이 점점 이제 수도권 개념이 이제는 이러다 보면은 대한민국은 사라지고 수도권만 남을 것 같아요. 예. 예, 평생 2030의 우려가 그겁니다. 수도권에서만 27만 채를 샀는데요. 예, 27만 채. 패닉 바잉이 시작된 불과 한 1년이 채 안 되죠. 1년 채 안 됩니다. 패닉 바잉 소리가 나온 지가 영끌 이야기 나온 거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한 1년 정도 될 거예요. 뭐 많이 잡아도 1년 남짓이고 1년 만에 54만 가구를 전국에서 사들였는데 수도권에서만 27만 가구고요. 27만 채. 예. 2030이 왜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혈안이 되겠는데 그게 온 관심사가 거기에 되냐는 거예요. 이러다가 평생 전셋집은커녕 새집 살 판이다라는 거예요. 예, 제 주변에도 이런 젊은 친구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 재주가 미치는 생각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어떻게 좀 도와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 뭐 제가 가진 역량이라는 게 미미해서요. 참 안타까운 현상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잘못하면 또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우리나라는 법이 그물처럼 많았어요. 뭐 이렇게 선의로 뭘 일을 하고 싶어도 법에 자꾸 뭐 고소 고발이 되고 막 이렇게 돼 버리니까요. 참 그것도 좀 그렇죠. 누구 말 따나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뭐 이런 형태로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고소 고발이 있으면 있는 대로 또 뭐 그러면서 겪으면서 또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참 어떤 일도 쉽게 할 수 없는 우리나라 분위기입니다. 지금 제가 그런 면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마침 조금 이건 이제 어두운 소식과 다르게 이제는 자기 분야에서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 글만 쓰고 강의만 하고 해서는 안 된다. 직접 현장에 좀 나서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특별한 뭐 재주는 없어도 제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뭐 좀 하는 게 조금 꾸물꾸물 하는 게 있으니까 군뱅이 뒹구는 재주 있다고. 마침 이거 좋은 소식이 들려요. 울산과학기술원
키스트 유니스트라 그러죠. 유니스트 울산과학기술원 조필재 교수. 이분이 배터리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그죠? 그동안에 그냥 연구하고 논문 쓰고 강단에서 후학들 양성하고를 해왔는데 이제 그러니까 화학공학부죠. 이 양반이 요즘 IT 모바일 시대죠. 모바일 시대에 그야말로 쌀 곡식이 핵심 곡식 쌀이라고 하는 2차 전지 이런 쪽에서 세계적인 분야에서 아주 독보적이에요. 창업을 하겠다. 자기가 창업하겠다. 예. 이제는 자기 노하우 핵심 노하우가 있는 사람은 창업하자 라는 분위기를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분위기 기업가들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기업가들에게 고용되는 기술자, 이 기술자는 언제든지 돈 주면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핵심 기술이 여러분 보십시오. 반도체 분야만 하더라도 중국 쪽에서 막 돈 주고 스카우트 하니까 다 인재들이 또 그걸로 빠져나가잖아요. 이게 나라 팔아먹는 짓인지 자기 후손들, 자기 자식 포함해서 돌아서면 곧바로 자기 밑독을, 쌀 밑독을 빼는 짓인데도 불구하고 내 당장에 챙기는 거에서 가서 기술 유출합니다. 그죠? 삼성에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서 수십 년 노하우로 싸웠던 친구가 저쪽에서 한 두세 배 준다고 하면 갑니다. 근데 그 뒤가 안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딱 기술 빼면은 버려버리잖아요. 그러고 주겠다는 약속했던 돈도 안 주고 버려진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자기가 핵심 기술을 갖고 있으면 기술을 도둑맞을 일은 있어도 그 기술자가 지조 없이 여기저기 돈에 팔려다닐 일은 없잖아요. 자기 노하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핵심 기술을 가진 사람이 직접 창업하자. 이게 방화창업학교의 기본 정신입니다. 이제 그거 하다가 저도 뭐 초기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시행착오를 해가지고 뭐 고소 고발되고 뭐 이렇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막 전과도 막 붙고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뭐 위헌 법률 심판 제청까지 가가지고 지금 계속 계류적인 사건도 있고 뭐 사건도 많아요. 그거는 뭐 일을 해가다 보면 당연히 겪는 건데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좀 해가자는 거죠. 이제 기술자들, 연구자들이 이 강단 철학자, 어떤 의미에서 강단 학자로만 읽지 말고 직접 현장에서 창업하자. 그게 제일 확실한 거 아니냐. 후학을 길러가지고 하다니까 그 기술이 자꾸 외국으로 유출돼 버리고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이 배터리 기술을 갖고 있는 조재필 교수가 드디어 창업을 하기로 했다는 아주 희망적인 반가운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방화창업학교의 정신입니다. 진짜 기술이 있는 사람이 창업해라. 이전에 좀 비아냥거린 게 있었잖아요. 경영학 교수가 경영하면 성공한 걸 못 봐서 다 망했다라는 거예요. 다 망하더라. 근데 경영학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자기도 성공할 수 없는 그 노하우를 앵무새처럼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거 배운 사람이 성공하는 거는 하늘의 별 따기죠. 네가 한번 성공하는 걸 만들고 그 성공한 걸 가지고 남한테 가르쳐라는 거죠. 이전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는 자기 노하우가 있는 사람은 직접 나서자라는 거죠. 이분이 갖고 있는 노하우 분야가 나노 입자 코팅 기술이 있습니다. 2007년도 기술이고, 그리고 한번 충전하면 10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리튬 2차 전지 원천 기술을 이분이 2009년도에 개발해서 발표한 게 있어요. 이게 이분의 특허권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쓰는 사람은 이분의 특허 실시권을 받지 않고는 쓸 수가 없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자동차 관련 리튬 2차 전지 충전 시간은 1분 만에 그냥 자동차 배터리 충전시켜버리는. 요즘 그 기술이 좋다는 테슬라도 여러분 적어도 20분 걸립니다. 그죠? 그걸 1분 만에 딱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2012년도에 개발했다고 그랬는데요. 이런 쪽에 소위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이걸 직접 자기가 이제 창업하겠다. 매출은 없지만 매출은 깡통이고 어떤 의미에서 막 여기저기 자기 신용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자금 동원력으로 투자자를 모아서 투자를 했지만 매출은 없지만 미래를 보고 내가 직접 한번 해보겠다. 내가 해보겠다. 이분이 조재필 박사가 이게 화학 분야죠. 국내에서는 그래도 노벨상에 각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을 만한 수준에 근접한 사람 17명을 뽑는데 그 중에 한 명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창업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게 방화창업학교의 정신입니다. 뭐 제가 그만하지는 않지만 정말 미미하지만 저도 제 분야에서는 뭐 그게 어느 분야든 간에 꾸물꾸물 그런 시도를 계속해 갈 생각입니다. 이게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이렇게라도 이제는 걱정만 하고 안 됐다 안 됐다 뭐 저래서는 안 되는데 하지 말고 자꾸 이런 기술이 있다 해가지고 자꾸 그거를 외국에서 자꾸 이렇게 먼저 가져가게 하지 말고 직접 하자. 예.
이미 그런 시절이 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시절이라는 게 그거죠. 핵심 기술을 갖고 거기에 이제 소위 생태계, 산업 생태계가 꾸려지면서 생산성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어떤 지금 뭐 자영업자들 그러는데 그런 형태의 이게 1인 벤처가 자영업이랑 다름없잖아요. 거기에 네트워킹이 되면서 소위 한 사람, 한 남자가 한 여인을 만나서 이 부부가 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이 생기고 가족이 되고 이게 하나의 집성촌이죠. 가를 이루고 그렇게 뭐 시족, 부족 이렇게 오듯이 우리가 산업 생태계를 처음부터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된다. 이전에 기업 하듯이 핵심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내 기업 이걸 막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확장해 가지고 거대 공룡이 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 인프라를 만들어가는 그게 이제 제가 일철학 강의도 했었습니다. 그런 어떤 일철학적 마인드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체계화의 생산 체계 마인드를 갖는 그런 창업자의 길. 전문 연구자가 필요하고 그 연구자는 세계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자기 분야에서는 그게 뭐든 간에 그죠? 그런 길로 우리가 새로운 돌파구 희망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침 늘 어두운 이야기, 암담한 이야기만 마주해 왔는데 이 조대필 교수의 창업 소식 아주 기쁘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 시사 공감 이야기 주말이기도 합니다만 조금 길었습니다. 무려 1시간이 넘어버렸네, 그죠? 예, 주말이니만큼 짬이 되신 만큼 보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꼭 한번 보십시오. 앞부분 뭐 어수선한 이야기는 대충 보시더라도 뒷부분 조재필 교수는 여러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주말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내일 또 252기 토요 트랙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경세팀 또 트랙을 떠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자연과 함께 모든 생각 내려놓고 그야말로 완충하는 완전히 새로 어떤 의미에서 볼링하는 거죠. 찌꺼기 청소하고 새로운 기운, 활력을 충전해서 새로운 한 주를 또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생활 패턴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늘 책상에 있고 사람 만나고 뭐 그게 다였거든요. 뭐 바로 집 가까이에 있는 산책로도 걷지 않던 사람인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방아 트랙 이후로 저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패턴으로 체질화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다져온 시기에 또 코로나 터졌는데 뭐 코로나에 관계없이 꾸준히 매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좀 짬이 나면 한 번씩 이렇게 바람 쏘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싱싱한 머리, 건강한 탄탄한 몸 그렇게 관리하면 그런 차원에서라도 한번 관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주말 건강하게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